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고 있었지만 임페리얼 호텔 그랜드 볼룸 내부의 열기는 그보다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들과 정계의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대한그룹의 새로운 주인인 민석훈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연회장이었는데,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금화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홀의 중앙 단상에 선 민석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를 입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제왕과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둔 정복자처럼 오만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이뤄낸 기적 같은 승계 과정과 젊은 리더십을 찬양하며 앞다퉈 악수를 청하고 있었지만, 그 승리의 기반이 얼마나 위태롭고 더러운 흙탕물 위에 세워졌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화려한 연회장의 가장자리, 어둠이 짙게 깔린 기둥 뒤편에는 이 모든 영광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차도연이 샴페인 잔 대신 차가운 생수병을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석훈의 그림자이자 대한그룹의 해결사로 불리며 지난 10년간 민석훈이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실수들을 처리하고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온 전략가였지만, 오늘 밤 그의 눈에는 성취감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서늘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연은 자신의 친구이자 주군인 석훈이 회장직에 오르는 순간 자신의 역할도 끝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 끝이 토사구팽이라는 고전적인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그러나 단상 위에서 자신과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는 민석훈의 교묘한 시선 처리와 평소보다 과하게 배치된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도연의 예리한 본능을 날카롭게 자극하며 등줄기에 식은땀을 흐르게 만들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양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등장과 동시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앞장선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영장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경쟁기업의 누군가를 향할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다. 음악이 멈추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는 가운데 검사들을 이끄는 팀장이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대신 방향을 틀어 어둠 속에 서 있던 차도연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연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공권력의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비로소 민석훈이 자신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다가올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도연을 포위하자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집요하게 담아내기 시작했다. 특수부 검사는 도연의 앞에 서서 건조하고 딱딱한 목소리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했는데, 그들이 나열하는 혐의들은 하나같이 민석훈이 저지르고 도연이 뒤처리를 해주었던 사건들이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불법 로비 자금 살포까지 민석훈이 왕좌에 오르기 위해 저지른 모든 죄악이 고스란히 차도현이라는 이름 하나에 덮어 씌워져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제거 작전임이 명백했다. 도연은 변명을 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단상 위에 서 있는 민석훈을 바라보았는데, 석훈은 마치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민석훈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해서
만약 도연이 그의 본성을 몰랐다면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비통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단상 아래로 내려와 검사들에게 다가가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도연만이 읽을 수 있는 잔인한 조소와 승리감이 번득이고 있었다. 석훈은 도연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으며 걱정 말라고,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미끈거려 도연의 귓가에 역겨운 전율을 일으켰다. 도연은 석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패배자의 굴복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수사관들이 도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자 금속이 맞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깨뜨렸고 그 소리는 도연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도연은 양옆에서 팔을 잡는 수사관들에게 거칠게 굴지 말라고 나지막이 경고하며 스스로 걸음을 옮겼고 수많은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가 지나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연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청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멸과 혐오가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는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도연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민석훈의 가식적인 한숨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를 뒤로 한 채 화려한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밖으로 끌려나갔다. 검찰청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호텔의 따뜻한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삭막했고 도연의 망막을 따갑게 찔러왔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증거 서류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도연조차 감탄할 지경이었는데 도연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과 그의 도장이 찍힌 이면 계약서들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도연이 민석훈을 위해 설계했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역이용한 것이었고 자신이 만든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에 도연은 헛웃음을 삼켰다. 담당 검사는 도연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공범이나 배우를 불라고 압박했지만 도연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긴 침묵을 지켰는데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봤자 미친 개 취급을 받을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침묵은 검찰을 초조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악질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결과를 초래했다. 언론은 연일 차도연을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이자 배신자로 묘사하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민석훈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민적인 동정론을 등에 업고 그룹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첫날 밤 도연은 좁고 습한 방구석에 앉아 벽에 뚫린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기억들을 되감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만나 서로를 형제처럼 의지하며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던 시절의 기억과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던 우정의 맹세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도연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민석훈은 도연의 능력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도연이 언젠가 자신의 목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도연은 석훈의 그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낮추고 그림자처럼 지냈지만 권력의 맛을 본 석훈에게 도연은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시한폭탄에 불과했다. 도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귓가에는 석훈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만들며 고통으로 정신을 다잡았고 흐르는 눈물 대신 차가운 도끼를 품으며 맹세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도연은
국선 변호인의 형식적인 변론만을 들으며 피고인석에 앉아 무기력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증인으로 나온 대한그룹의 임원들은 하나같이 도연이 독단적으로 횡령을 주도했다고 증언했고, 심지어 도연이 직접 키워낸 부하 직원들조차 거짓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신했다. 검사는 도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검찰의 구형량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도연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판사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민석훈을 바라보았다. 석훈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세한 미소까지 감출 수는 없었고, 도연은 그 모습을 뇌리에 깊이 각인시켰다.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구치감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도연은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민석훈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도연은 그를 향해 소리치거나 저주를 퍼붓는 대신 입모양으로 짧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 순간 석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도연은 만족스러운 듯 뒤돌아섰다. 철창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연은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고, 이 전쟁의 끝은 민석훈이 서 있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지옥이 될 것이었다. 교도소의 밤은 길고 춥게 느껴졌으며 옆방 수감자들의 코 골거나 잠꼬대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 도연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지급받은 낡은 모포를 덮고 누워 천장에 핀 곰팡이 얼룩을 세며 시간을 견뎠는데, 그 얼룩들이 마치 민석훈의 일그러진 얼굴처럼 보여 속이 메스꺼웠다. 도연은 감방 안에서의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는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며 모범수로서의 점수를 쌓아나가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였다. 그는 교도소 도서관에 있는 법률 서적과 경제 잡지들을 탐독하며 바깥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 단서가 아닌 민석훈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를 찾기 위해 몰두했다. 어느 날 도연은 운동 시간에 운동장을 돌다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는데, 그는 과거 대한그룹의 경쟁사였던 한성그룹의 전 재무이사였다. 그 역시 민석훈의 모략에 휘말려 억울하게 수감된 처지였기에 도연을 보자마자 적개심을 드러내며 달려들 기세였다. 도연은 그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속에서 도연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민석훈의 또 다른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민석훈이 해외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던 유령 회사들 중에 도연조차 몰랐던 비밀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고, 이것은 도연에게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도연은 그날부터 재무이사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신의 밥이나 간식을 양보하고 그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은밀하게 도와주며 그의 마음을 열어갔다. 처음에는 도연을 민석훈의 개라고 욕하던 그도 도연의 진심과 그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민석훈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도연은 그로부터 민석훈의 해외 자금 관리책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고, 이것을 머릿속 깊은 곳에 저장하며 출소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감옥 안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도연의 복수심은 시간과 비례하여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도연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길어질 무렵, 그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범적인 수용 생활과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감옥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며 교화에 기여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도연은 이것조차 민석훈의 계산된 자비일 수 있다고 의심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석훈은 도연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것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그가 완전히 망가진 폐인이 되어 세상에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출소가 확정되던 날 도연은 짐을 정리하며 자신이 사용하던 낡은 성경책 속에 몰래 끼워둔 한 장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 사진은 10년 전 도연과 석훈이 허름한 옥탑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찍은 빛 바랜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연은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라이터를 켜서 망설임 없이 태워버렸고 타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과거의 우정과 미련도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쟤를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온순한 참모 차도연은 없었고 오직 복수에 미친 차가운 야수만이 서 있었다. 도연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기다려라. 민석훈, 내가 너를 올려놓은 그 높이만큼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려 줄 테니까. 철문이 열리고 도연이 교도소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교도소 앞에는 그를 마중 나온 가족도 친구도 없었고 오직 낯선 검은 세단 한 대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창문이 내려가며 운전석에 앉은 낯선 여자가 도현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도현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신이 앞으로 손을 잡아야 할 새로운 파트너임을 알아챘다. 도현은 주저없이 차 뒷좌석에 올라탔고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하여 서울의 복잡한 도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고 도연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왕을 끌어내리기 위한 지옥행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출소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세상은 차도연이라는 이름을 까맣게 잊은 듯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화려하게 변모했고 그 중심에는 민석훈 회장이 이끄는 대한그룹의 거대한 마천루가 위용을 자랑하며 우뚝 솟아 있었다. 민석훈은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재계 서열을 단숨에 끌어올렸으며 언론은 그를 혁신의 아이콘이자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연일 추어올리기 바빴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하청 업체들에 대한 무자비한 단가 후려치기와 골목 상권 침해 그리고 정관계 로비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돈과 권력의 힘은 그 모든 잡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결과에만 열광했고 과정의 불법성은 성공이라는 달콤한 과실 아래 철저히 묵인되고 있었다. 도연은 세상의 이목이 닿지 않는 강남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지하에 둥지를 틀고 네메시스라는 이름의 투자 자문사를 설립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간판도 없고 직원이라고는 도연이 감옥에서 인연을 맺은 해킹 전문가 한 명과 전직 정보기관 출신의 조사원 한 명이 전부였지만 이곳에서 다루는 정보의 질과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도연은 지난 3년간 교도소에서 구상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며 종잣돈을 불려나갔고 주식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겉으로는 은둔형 투자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민석훈의 목을 조이기 위한 거대한 덫을 짜고 있는 거미와도 같았으며 매일 밤 모니터 화면 속에서 민석훈의 행보를 감시하며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 도연의 첫 번째 타깃은 민석훈이 아니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할 파트너였는데 그는 바로 서진그룹의 막내딸이자 현재 그룹 내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인 이수아 전무였다. 서진그룹은 대한그룹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재벌 기업이었지만 최근 경영권 승계 다툼에서 밀려난 수아는 한직인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좌천되어 사실상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사업 감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와 배다른 자식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다. 도연은
수아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야망과 증오를 꿰뚫어 보았고 그녀야말로 민석훈을 치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 도연은 수아가 머물고 있는 서진아트센터의 집무실을 예고도 없이 방문했다. 보안 요원들은 이미 도연의 수아들이 손을 써둔 덕분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텅 빈 복도에는 도연의 구두굽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아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낯선 침입자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누구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도연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 소파에 앉으며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도연의 태도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기묘한 아우라가 있었기에 수아는 즉각적으로 보안팀을 부르는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밝혔는데 차도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수아의 입가에 비웃음이 서렸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충견이었다가 팽당한 범죄자가 자신과 무슨 할 말이 있냐며 도연을 조롱했지만 도연은 그 비웃음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이 당신을 서진그룹의 회장으로 만들어줄 열쇠라고 짧게 말했다. 수아는 헛소리라며 무시하려 했지만 도연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봉투로 손이 향했다. 봉투 안에는 서진그룹의 현 회장이자 수아의 이복 오빠가 저지른 치명적인 분식 회계 증거와 비자금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수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놀라움과 흥분으로 크게 흔들렸다.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오빠의 아킬레스건이었고 이것만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었지만 도연은 정보의 출처 대신 거래의 조건을 제시했다. 도연은 수아에게 서진그룹의 회장 자리를 찾아주는 대신 자신이 대한그룹을 공격할 때 서진그룹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동맹을 의미했고 실패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파멸을 면치 못할 위험한 도박이었다. 수아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도연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눈앞의 남자는 과거의 오명으로 얼룩진 위험인물이었지만 동시에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구원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당신이 민석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되물었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빗속의 도시를 가리켰다. 그는 민석훈을 그 자리에 올린 것이 바로 자신이며 쌓아 올린 방법을 알기에 무너뜨리는 방법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한기가 서려 있었고 수아는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지독한 복수심을 느꼈다. 결국 수아는 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공범자가 되었다. 수아의 손은 차가웠지만 도연의 손은 그보다 더 차가웠기에 두 사람의 결합은 마치 얼음과 강철이 만난 듯 단단하고 냉혹했다. 도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대한그룹이 현재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 입찰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도연은 이미 그 사업의 입찰 정보를 빼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수아에게는 서진그룹의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민석훈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이자 그를 서서히 옥죄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수아와의 회동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벽면에 붙어있는 거대한 조직도 앞에 섰다. 그곳에는 대한그룹과 서진그룹,
그리고 정재계의 주요 인물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민석훈의 사진 위에는 붉은색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 도연은 붉은색 마커를 집어들어 민석훈의 최측근인 재무 담당 부사장의 사진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는 민석훈의 의심 많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배신이 그를 무너뜨리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연의 계획은 단순히 회사를 부도내는 것이 아니라 민석훈이 자신의 사람들을 의심하고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어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도연의 계획대로 서진그룹의 위장 계열사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민석훈은 당연히 자신이 따낼 것이라 믿었던 사업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자 당황했고 즉각 비서실장에게 경쟁사의 배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도연과 수아는 이미 여러 단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 출처를 세탁해 두었기에 민석훈의 정보망으로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초조해진 민석훈은 무리하게 입찰가를 높이려 했고 이는 대한그룹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도현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민석훈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즐겼다. 한편 수아는 도연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진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복 오빠의 비리 증거를 은밀하게 이사회 멤버들에게 흘리며 그들의 지지를 확보해 나갔고 무능력하다고 무시당하던 막내딸의 반란은 그룹 내부의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수아는 도연의 조언에 따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며 대외적으로는 겸손하고 유능한 경영인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그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두 사람의 시너지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도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민석훈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했다. 민석훈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일들 중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을 추려내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지루하고 험난했지만 도연은 끈기 있게 매달렸다. 그는 과거 민석훈의 운전기사였던 사람과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했고 그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은 돈으로 배신할 수 있지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연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과거에 민석훈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성공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는 도연의 질문에 민석훈은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고 싶다고 대답했었고 그때는 그 말이 그저 패기 넘치는 야망으로만 들렸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겠다는 잔인한 본능의 표현이었고 도연은 그 본능을 너무 늦게 알아챈 죗값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체스판의 말 하나를 움직였다. 그것은 폰이었지만 킹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전진하는 용감한 병사였고 지금의 도연 자신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네메시스의 이름으로 대한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매집하기 시작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였지만 꾸준하게 사들이는 이 움직임은 나중에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그는 동시에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에 대한 그룹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루머를 은밀하게 유포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이 정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기에 충분했고 주가는 미세하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민석훈은 아직 이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눈치채지 못한 채 눈앞의 입찰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도연에 보이지 않는 손은 서서히 그의 목을 향해 다가갔다. 수아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도연이 지시한 대로 신도시 입찰 설명회에서 대한그룹의 발표 자료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망신을 주었다는 보고였다. 도연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아의 목소리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고 잘했다는 짧은 칭찬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제 곧 민석훈이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가 바로 도연이 전면에 나서기 전 마지막 준비를 마쳐야 할 시점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물러설 곳은 없었으며 승리 아니면 죽음뿐인 이 싸움에서 도연은 반드시 살아남아 민석훈의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창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실내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중동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 수주 결과가 띄워져 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대한그룹이 아닌 이름조차 생소한 외국계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는 문구가 선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민석훈 회장이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해온 첫 번째 글로벌 사업이자 그룹의 제2의 도약을 위한 핵심 발판이었기에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다. 임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키며 회장석에 앉은 민석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민석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스크린을 노려보며 손에 쥔 만년필이 부러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정적을 깨고 민석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흩뿌렸고 종이들이 눈처럼 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담당 임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했기에 듣도 보도 못한 유령 회사 따위에게 수조 원짜리 사업을 빼앗기냐고 분노를 토해냈다.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번 입찰 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의 입찰 금액을 1달러 차이로 낮게 써냈다는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석훈은 정보 유출이라는 말에 눈썹을 꿈틀거리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훑어보았고 그 눈빛에는 불신과 살기가 가득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차도연이 치밀하게 설계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는 이수아를 통해 서진그룹의 해외 법인을 우회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대한그룹의 입찰, 정보를 빼내어 역이용한 것이었다. 도연은 단순히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민석훈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그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수주 실패 속보를 접한 도연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표정한 얼굴로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다. 그는 미리 포섭해둔 증권가 정보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그룹의 이번 수주 실패가 단순한 경쟁 패배가 아니라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한 입찰 보증금 미납 문제 때문이라는 루머를 흘리라고 지시했다. 도연이 퍼뜨린 악성 루머는 소셜미디어와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대기업의 위기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사실인 양 포장되어 재생산되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치며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 민석훈은 홍보실장을 불러 당장 기사를 막고 루머 유포자를 찾아내 고소하라고 날뛰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도연은 사이버 여론 조작팀을 가동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란에 대한 그룹 하청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라는 거짓 호소문을 올리게 만들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민석훈은 회장실 안을 맹수처럼 서성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부 스파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도연을 배신하고 그 자리에 올랐기에 누군가도 반드시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은 그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민석훈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박전무가 경쟁사 관계자와 만나는 흐릿한 사진과 의심스러운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다. 물론 이 사진과 자료는 도연이 정교하게 조작하여 보낸 가짜 증거였지만 의심병이 도진 민석훈의 눈에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배신의 증거로 보였다. 박 전무는 민석훈이 회장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충신 중의 충신이었고 도연이 축출된 이후 도연의 빈자리를 메우며 다진 일을 도맡아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민석훈은 그 충성심조차 권력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박 전무를 즉시 호출하여 추궁하기 시작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박 전무는 민석훈이 내던진 사진을 보고 경악하며 절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민석훈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다. 석훈은 박 전무의 멱살을 잡고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치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분노를 그에게 쏟아부었다. 박 전무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계좌 내역을 모두 조사해보라고 매달렸지만 민석훈은 그가 미리 손을 써두었을 것이라 단정짓고 그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석훈은 즉시 보안팀을 불러 박 전무를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그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끌려나가는 박 전무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민석훈은 차가운 위스키를 들이키며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충직한 방패를 자신의 손으로 내치면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이것이야말로 도연이 노렸던 결정적인 한 수였다. 박 전무의 해임 소식은 삽시간에 그룹 전체로 퍼져나갔고 임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회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2인자가 하루아침에 내쳐지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충성심 대신 생존 본능이 앞서기 시작했다. 핵심 인재들이 동요하고 부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직은 급속도로 와해될 조짐을 보였는데 도연은 이 혼란을 틈타 네메시스의 이름으로 대한그룹의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하여 스카우트 제의를 던졌다. 도연은 그들에게 더 높은 연봉과 안전한 미래를 약속하며 회사를 떠나도록 유도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던지면서 대한그룹의 실무 기능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수아를 만나 축배를 들었는데 수아는 도연의 무서운 실행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도연에게 박 전무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쟁터에서 무고한 희생은 필연적이라고 대답했다. 도연은 박 전무 역시 과거에 민석훈의 지시를 받아 하청 업체들을 탄압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일조한 공범이라며 그에게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아는 도연의 차가운 눈빛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복수기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이 잡은 손이 구원의 손길인지 파멸의 손길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도연은 수아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지만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다음 작전을 위한 서류를 건넸다. 그것은 대한그룹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발행하려는 회사채에 관한 정보였는데 도현은 이 회사채를 부실 채권으로 만들어 금융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현은 수아에게 서진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시중 은행장들에게 압력을 넣고 대한그룹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로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닫고 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녀 역시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위험한 도박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석훈은
박 전무를 내친 후 심각한 업무 공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박 전무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와 인맥 네트워크가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재무이사를 급히 채용했지만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자금 흐름은 동맥 경화에 걸린 듯 꽉 막혀버렸다. 민석훈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신경 안정제와 술에 의존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는 사무실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에 수시로 보안업체 직원들을 불러 사무실을 뒤지게 했고 비서들이 가져오는 커피조차 독이 들어있을까봐 마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석훈의 편집증은 날로 심해져서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감시하며 보고를 받았다. 도연은 이러한 민석훈의 심리 상태를 꿰뚫고 있었기에 그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가족들을 이용한 공작을 시작했다. 도연은 민석훈의 아내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 민석훈이 젊은 여배우와 불륜 관계에 있으며 곧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알렸다. 편지에는 조작된 사진과 문자 내역이 동봉되어 있었고 이를 본 아내는 배신감에 치을 떨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정마저 흔들리기 시작하자 민석훈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회사에서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아내의 냉대와 소송 압박에 시달리며 그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는 유일하게 믿었던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기도 하고 점집을 전전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도연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으며 차분하게 때를 기다렸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민석훈의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게 바닥을 기는 모습이었다. 도연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민석훈의 번호를 바라보며 아직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이제 곧 그에게 직접 연락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던 중 대한그룹의 주 채권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원금 회수를 통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도연과 수아가 합작하여 만들어낸 결정타였다. 자금줄이 막힌 대한그룹은 흑자부도 위기에 몰렸고 민석훈은 급하게 사채 시장까지 손을 뻗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도연이 사채 시장에 큰 손들을 매수해 두었기에 민석훈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석훈은 자존심을 버리고 평소에 무시하던 경쟁사 회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조소뿐이었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절망에 빠진 민석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다. 민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은 자신을 해외 투자 펀드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대한그룹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민석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에 귀를 기울였는데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은 꽤나 까다로웠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민석훈은 상대방의 정체를 의심할 겨를도 없이 미팅을 제안했고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의 티켓임을 꿈에도 모른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변조기를 내려놓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드디어 쥐가 덫을 물었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 계약서에는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올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민석훈은 자신의 손으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될 것이었다. 도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군, 나의 옛 친구여.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보다 차가웠고 그 속에 담긴 증오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민석훈 회장의 집무실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마치 동굴처럼 어둡고 습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 남은 위스키병과 신경안정제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그가 발작적으로 찢어버린 서류 조각들이 눈처럼 쌓여 있어 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민석훈은 핏발선 눈으로 해외 투자 펀드 네메시스 측에서 보내온 실사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길은 초조함으로 인해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투자만이 무너져가는 대한그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토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글자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며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민석훈의 시선이 특정 문구에 고정되었고 그의 호흡이 일순간 멈추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자금 회수 계획을 설명하는 도표 하단에 적힌 주석이었는데 리스크 해징을 위한 변수 X라는 표현과 함께 그 변수를 계산하는 독특한 수식이 적혀 있었다. 그 수식은 일반적인 회계 원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직 과거 차도현이 민석훈을 위해 장부를 조작할 때만 사용하던 그들만의 비밀 암호와도 같은 계산법이었다. 민석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그 수식을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그것은 분명 차도현의 것이었고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죽음의 서명과도 같았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자 민석훈은 비명을 지르며 보고서를 집어던졌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허공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다. 그는 차도현이 이 방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것은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뿐이었다. 민석훈은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하여 당장 건물을 폐쇄하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수색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서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회장실로 들이닥쳐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도청 장치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민석훈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민석훈은 차도현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알 수 없어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네메시스라는 투자회사의 배우를 다시 캐보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여러 단계의 페이퍼 컴퍼니로 위장된 그들의 실체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민석훈은 도연이 자신을 천천히 말려 죽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는 도연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임원들을 해고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스파이로 간주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차도연은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을 통해 민석훈의 집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민석훈이 자신이 보낸 작은 신호 하나에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고 그가 느끼는 공포야말로 도연이 선사하는 첫 번째 형벌이었다. 도연의 옆에 서 있던 이수아는 민석훈이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짐승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고 경고했다. 도연은 이제 민석훈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도연의 예상대로 공포에 질린 민석훈은 네메시스 측의 투자를 확정짓기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무리한 선결 조건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네메시스는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대한그룹의 우발 채무를 즉시 상환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당장 현금이 바닥난 민석훈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다. 하지만 도연의 존재를 느낀 민석훈은
빨리 계약을 성사시켜 자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도연을 찾아내 제거해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결국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인 명동 사채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이는 도연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이었다. 민석훈이 접촉한 사채업자는 사실 도연이 미리 섭외해둔 인물로 과거 도연이 감옥에서 도와주었던 거물급 큰손의 대리인이었다. 그는 민석훈에게 시중금리의 1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와 함께 대한그룹의 알짜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요구했는데 평소에 민석훈이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성을 상실한 민석훈은 당장의 현금이 급했고 무엇보다 도연에게 쫓기고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판단력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 순간 대한그룹의 심장은 사실상 사채업자의 손을 거쳐 차도연의 손아귀로 넘어오게 되었다. 사채를 통해 마련한 급전을 네메시스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 민석훈은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도연은 민석훈이 입금한 돈을 다시 세탁하여 네메시스의 투자금으로 둔갑시킨 뒤 대한그룹에 재투자하는 척하며 지분을 늘려나가는 치밀한 자금 회전 기술을 선보였다. 결과적으로 민석훈은 빚을 내어 자신의 회사를 도연에게 헐값에 넘기는 꼴이 되었지만 복잡한 금융공학에 무지한 그는 자신이 회사를 살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도연은 모니터 화면에 뜨는 지분 변동 현황을 바라보며 민석훈의 무지몽매함을 비웃었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민석훈은 거액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에 잠시 취해 있었지만 곧이어 회사 내부에서 터져나온 또 다른 악재에 직면해야 했다. 도연이 매수한 내부 고발자가 언론에 민석훈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었다. 그 녹취록은 과거 도연이 민석훈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던 파일이었는데 민석훈의 육성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담겨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뉴스를 접한 주주들과 시민단체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본사 앞으로 몰려들었고 검찰 또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사면 초가에 몰린 민석훈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로 날뛰다가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고 비서실장에게 차도연을 찾아내 죽여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이미 짐을 싸서 도망친 후였고 텅 빈 비서실에는 전화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석훈은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앞에는 과거 도연과 함께했던 영광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도연을 버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도연을 그때 확실하게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다. 그때 집무실에 인터폰이 울렸고 민석훈은 기어가듯 다가가 버튼을 눌렀는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차도연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정중하지만 섬뜩한 어조로 회장님 선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곧 직접 뵙고 마지막 정산을 하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끊어버렸다. 민석훈은 인터폰을 부여잡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의 부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책상 서랍을 뒤져 호신용 권총을 꺼내 들었고 장전하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는 짐승처럼 흉포하게 번들거렸다. 도연은 전화를 끊은 뒤 이수아와 마주 앉아 마지막 작전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민석훈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수아는 서진그룹의 지분과 네메시스가 확보한 지분을 합치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의만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민석훈은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니 그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연은
주주 총회장이 바로 민석훈의 처형장이 될 것이라며 그날 공개할 결정적인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연의 사무실은 작전 상황실처럼 분주하게 돌아갔고 수많은 모니터 화면 속에는 대한그룹의 주가 추이와 여론 동향, 그리고 민석훈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다가올 결전의 날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그는 민석훈이 느낄 절망의 깊이를 가늠하며 지난 3년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씁쓸함은 지울 수 없었다. 친구를 지옥으로 보내야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도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차가운 새벽을 맞이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오후는 마치 밤처럼 어두웠고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통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는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음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네메시스와의 투자 계약 체결식을 앞둔 민석훈 회장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테이블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다. 그는 지난밤 차도현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이후 한숨도 자지 못했고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여 몽롱한 상태였지만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존 본능 하나로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네메시스 측 대리인단이 들어섰을 때 민석훈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들 뒤를 쫓으며 차도연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도연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낯선 외국계 변호사와 냉철해 보이는 회계사들만이 자리 잡았다. 네메시스를 대표하여 나온 수석 변호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목소리로 최종 계약서의 조항들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담보로 잡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미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민석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는 굴욕감을 억누르며 조항 하나하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특약 조항을 설명하며 투자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네메시스 측 감사팀이 즉시 그룹의 재무 서버와 비자금 의혹이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석훈은 순간 멈칫하며 이 조항이 자신의 목을 겨눌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지만 당장 입금될 수 조원의 자금이 눈앞에 아른거려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민석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사형 집행장에 스스로 서명한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자마자 변호사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게 신호를 보냈고 그와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네메시스의 감사팀 인력이 본사 건물 로비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재무팀과 전산실을 점거했고 당황한 직원들이 항의했지만 변호사가 내민 계약서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서야만 했다. 민석훈은 회의실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텅 빈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색 우산을 쓴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대한그룹의 설계자 차도연이었다. 도연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문가에 세워두고 익숙한 걸음걸이로 회장석으로 다가가 민석훈이 앉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민석훈의 가족 사진과 그가 즐겨 마시던 위스키병을 바라보며 묘한 감회에 젖었는데 이곳은 과거 자신이 민석훈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쳐 일구어낸 왕국이자 자신을 배신하고 추방했던 비극의 현장이기도 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민석훈이 숨겨두었을 것이라 짐작되는 비밀 금고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금고는 그가 예상했던 그림 뒤편 벽 속에 그대로 있었다. 민석훈은 의심이 많은 성격 탓에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었지만 도연은 그가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두 사람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날짜였다. 도연이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민석훈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리스트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민석훈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고 도연은 그것을 손에 쥐며 차가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의자에 앉아 회의실에 있는 민석훈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달려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한편 회의실에 있던 민석훈은 감사팀이 회장실로 향하고 있다는 보안팀장의 다급한 무전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네메시스 변호사에게 회장실은 성역이라며 접근을 불허한다고 고함을 질렀지만 변호사는 계약서상의 조항을 들먹이며 회장의 개인 금고 역시 감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냉정하게 대꾸했다. 이성을 잃은 민석훈은 경호원들을 밀치고 회의실을 뛰쳐나와 복도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금고 안에 있는 비밀 장부를 사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하는 가운데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그 함정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민석훈이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낯선 감사팀 직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는 차도연의 모습이었다. 민석훈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입술을 달달 떨며 도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훈을 향해 잔을 들어 보이며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건넸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도 태연해서 민석훈은 더욱 공포감을 느꼈다. 석훈은 도연에게 네가 어떻게 여기 있냐고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연은 품 안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민석훈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이것을 찾으러 왔냐고 물었는데 민석훈의 눈동자가 하드디스크를 따라 급격하게 흔들렸다. 석훈은 그것만은 안 된다며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부가 공개되면 자신은 물론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도연에게 원하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그 장부만은 넘기지 말아달라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지만 도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도연은 석훈에게 너는 10년 전 내게 누명을 씌울 때 단 한 번이라도 망설였냐고 되물으며 그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상기시켰다. 민석훈은 도연의 발목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일은 실수였고 오해였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도연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었다. 도연은 석훈의 손을 뿌리치며 너의 탐욕과 오만이 너를 이 자리까지 올렸지만 결국 너를 끌어내리는 것도 바로 그 탐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석훈이 방금 서명한 투자 계약서가 사실은 경영권 포기각서와 다름없으며 이제 대한그룹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잔인한 사실을 통보했다. 민석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때 회장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도연이 미리 넘긴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민석훈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민석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10년 전 연회장에서 도연이 겪었던 수모를 그대로 되돌려 받고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쾌감과 함께 가슴 한편이 텅 빈 듯한 허무함을 느꼈지만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민석훈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도연을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연은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비가 마치 더러운 세상을 씻어내리는 정화수처럼 보였다. 회장실에 남겨진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민석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망령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에 감정을 추스르고 다음 계획을 점검했다. 도연은 이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예정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진 교체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아는 도연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었지만 도연은 덤덤하게 괜찮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자신이 청춘을 바쳐 만들어낸 괴물이었기에 그 고통 또한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도연은 하드디스크를 챙겨들고 회장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주인을 잃은 빈 의자만이 쓸쓸하게 남아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복도로 나온 도연은 몰려든 취재진을 피해 비상구 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는데 밖에는 네메시스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도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는데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아직 쉴 수 없었고 민석훈이 법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몰락하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만 했다. 도연은 운전기사에게 검찰청으로 가자고 짧게 지시했고 차는 빗길을 뚫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민석훈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도연이 제출한 비밀 장부와 녹취록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검사들은 장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수취인의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민석훈을 압박했고 그의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특히 민석훈이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게이트급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터뜨리며 대한그룹과 민석훈의 부도덕성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도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민석훈이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민석훈은 더 이상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회장이 아니었고 그저 겁에 질린 범죄자에 불과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은 친구로서의 연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끼는 비애였다.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로 다가가 비갠 뒤에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도연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민석훈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교활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연은 민석훈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인 공방을 이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비해 더욱 확실한 대기를 박을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서랍 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는데 그곳에는 민석훈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이자 도연조차 세상에 드러내기를 꺼렸던 마지막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민석훈이 과거 재개발 구역에서 용역 깡패를 동원해 힘없는 철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은폐했다는 증거였다. 도연은 이 증거를 공개할 경우 자신 또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민석훈을 완벽하게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연은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고 그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확고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고 도연은 그 전쟁의 끝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었다.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정문을 가로막은 수백 명의 노조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민석훈 회장의 구속과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의 저지선 너머로 날아드는 계란과 오물들이 회색빛 화강암 외벽을 더럽히고 있었지만 건물 내부의 공기는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종류의 살벌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단상 위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의장의 빈자리가 거대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석훈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액의 보석금으로 간신히 미루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그가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이자 도박이었다. 곧이어 측면 출입구가 열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민석훈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그의 모습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너무나도 멀쩡하고 당당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흐트러짐 없이 차려입고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주주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는데 이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다. 단상에 오른 민석훈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경쟁 세력과 결탁한 투기 자본의 악의적인 음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화법으로 자신이 10년간 이뤄낸 눈부신 성과들을 나열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주주들이 단합하여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석훈의 연설은 예상외로 호소력이 있어 동요하던 일부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정의보다는 당장의 주가 부양과 배당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민석훈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감지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는 네메시스 펀드가 회사를 조각내어 팔아치우려 한다는 먹튀론을 제기했다. 그는 차도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배신자이자 매국노로 몰아세우며 자신만이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호자임을 강조했다. 대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민석훈이 준비한 조작된 경영지표들이 화려한 그래프와 함께 펼쳐지며 그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중앙 출입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고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과 함께 차도연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도연의 등장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수천 개의 시선이 오직 그에게로 쏠렸다. 도연은 과거에 초라했던 죄수복이 아닌 세련된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뒤에는 이수아와 국제 변호인단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어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위용을 뽐냈다. 단상 위에 있던 민석훈은 도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마이크를 쥔 손을 떨었는데 도연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도연을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도연에 뒤따르던 변호사가 법원 명령서를 들이밀며 제지했는데 도연은 단순한 불청객이 아니라 최대 주주인 네메시스의 전권을 위임받은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도연은 주저없이 단상으로 올라가 민석훈과 마주섰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며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현은 당황한 민석훈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고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민석훈 회장의 말은 모두 거짓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겠다고 선언했다. 민석훈은 도연의 멱살을 잡으려 하며 끌어내리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주주들은 도연의 다음 말을 듣고 싶어 했기에 야유를 보내며 민석훈을 제지했다. 도연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민석훈이 조작한 회계장부의 원본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횡령 내역과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래프의 숫자들이 붉은색 마이너스로 바뀌며 민석훈의 치부가 낱낱이 공개되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장내는 배신감에 찬 고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것은 도연이 준비한 서막에 불과했고 그는 진짜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고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배경은 7년 전 재개발 용역 깡패들이 철거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현장이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젊은 시절의 민석훈이 서 있었다. 영상 속의 민석훈은 겁에 질린 철거민들을 향해 싹 다 밀어버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곧이어 끔찍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힘없는 가장이 쓰러지는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이 영상은 당시 사고로 위장되어 묻혔던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도연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였다. 영상을 본 주주들과 기자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대강당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비명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영상 속에서 민석훈이 부하들에게 뒤처리를 지시하며 돈으로 입막음하라고 말하는 음성까지 또렷하게 흘러나오자 민석훈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스크린을 가리키고 저것은 조작된 영상이라며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흐르는 식은땀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이 오열하며 민석훈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쳤고 그 울부짖음은 민석훈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도연은 멘붕 상태에 빠진 민석훈에게 천천히 다가가 마이크를 끄고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그는 민석훈에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정상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지옥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민석훈은 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단상 위에서 볼품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중얼거리는 민석훈의 모습은 한때 재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자의 최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바닥을 기는 민석훈의 굴욕적인 모습을 집요하게 담아냈고 그 사진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다. 격분한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물병과 신발을 던지며 민석훈의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보안 요원들조차 그들을 막을 의지를 상실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수아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의장석으로 올라가 질서를 정리하고 즉각적인 민석훈 해임안과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투표는 유식행위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민석훈은 그 자리에서 회장직을 박탈당하고 평사원 신분으로 전락했다. 민석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내 회사라고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군중의 함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대강당으로 진입하여
단상 위에 쓰러져 있는 민석훈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제 사범이 아니라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되었기에 수갑을 채우는 수사관들의 손길은 더욱 거칠고 단호했다. 민석훈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도연을 노려보며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썼지만 도연은 그저 무심한 눈길로 그를 바라볼 뿐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도연의 경멸 어린 시선은 민석훈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모멸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거품을 물고 발작하다가 결국 질질 끌려 나갔다. 민석훈이 사라진 단상 위에는 차도현과 이수아만이 남았고 장내는 서서히 진정되며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도연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매고 주주들을 향해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는데 그것은 승자의 오만이 아닌 모든 혼란에 대한 사죄의 의미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대한그룹은 이제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짧게 연설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주주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백왕당을 가득 메우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도연은 그 환호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무대 뒤 어두운 복도에서 도현은 벽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막상 복수가 완성되자 찾아온 것은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었다. 수아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수고했다고 말했지만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민석훈은 감옥에 갔지만 그가 남긴 썩은 잔재들을 치우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일은 또 다른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도연은 건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아침 내내 쏟아지던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폐 속에 고여있던 탁한 공기를 모두 뱉어내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바람이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고 도연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배터리를 분리하여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것은 민석훈을 잡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어둠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였고 도연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정막이 감돌고 있었다. 재판장은 안경 너머로 피고인석에 앉은 민석훈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신의 심판처럼 엄숙하고 단호하게 법정을 울렸다. 민석훈은 헝클어진 머리와 며칠 동안 자라난 거뭇한 수염으로 인해 과거에 화려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삶의 끝자락에 선 초라한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의 수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 살인 교사와 횡령 그리고 배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며 이는 법치주의에 근간을 흔드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질타했다. 마침내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민석훈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고 무기징역이라는 네 글자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억눌렸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민석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얼마인데 이런 취급을 하냐고 악을 썼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것은 모함이고 음모라고 발악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를 강제로 제압하여 양팔을 꺾어 눌렀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끌려가면서도 민석훈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저주했는데 그 추악한 모습은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조각내는 꼴이었다. 차도연은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민석훈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한때 친구였던 자가 괴물이 되어 스스로 파멸해가는 과정을 목격하는 서글픔과 허무함에 가까웠다. 민석훈이 수감된 곳은 그가 과거 차도연을 가두었던 바로 그 교도소의 가장 깊고 어두운 독방이었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 위치마저 뒤바뀌어 있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침구와 음식만을 누리던 민석훈에게 차갑고 습한 시멘트 바닥과 곰팡내. 나는 담요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다. 그는 밤마다 벽을 긁으며 교도관을 불러 회장 대우를 요구하고 최고급 변호사를 불러오라고 소란을 피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롱과 몽둥이 찜질 뿐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고 그저 수인 번호로 불리는 가장 밑바닥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민석훈은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자신이 차도연에게 했던 짓을 떠올렸고 그제야 비로소 도연이 겪었을 지옥의 깊이를 뼈저리게 체감했다. 교도소 내에서 민석훈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특히 그가 철거민을 살해하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은 일반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공분을 샀다. 운동 시간이 되면 다른 죄수들이 민석훈의 주변을 에워싸고 그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었지만 민석훈을 보호해줄 경호원도 돈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벌레 보듯 경멸하며 발길질을 해댔고 민석훈은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해야만 했다. 권력이라는 갑옷이 벗겨진 민석훈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겁쟁이에 불과했고 도연이 예고했던 대로 그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다. 반면 바깥 세상에서는 대한그룹이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우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수아가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회장 대행을 맡아 방만한 경영으로 늘어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민석훈이 사적으로 사용하던 전용기와 호화 요트 그리고 고가의 미술품들을 전부 매각하여 현금화했다. 또한 불투명했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는데 이러한 그녀의 과감한 개혁 행보는 시장과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수아는 도연이 설계해준 밑그림 위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민석훈의 그림자가 아닌 진정한 경영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이수아는 도연을 본사의 회장실로 초대했는데 그곳은 이제 주인을 잃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채워질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수아는 창밖에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도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것은 대한그룹의 부회장직 임명장과 상당량의 스톡옵션 계약서였다. 수아는 도연에게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함께라면 이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호소했다. 그녀는 도연이 킹메이커로서 계속 자신의 곁에 남아주기를 원했고 그것이 도연에 대한 예우이자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연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며 나는 누군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사냥개였을 뿐이며 이제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는 숲으로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도연은 권력의 곁에 머물다 보면 언젠가 또다시 괴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조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수아에게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리더이니 나 같은 그림자는 필요 없다고 격려하며
미련 없이 돌아섰다. 수아는 떠나는 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기에 묵묵히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도연이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도연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오른손을 들어 짧게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두 사람의 짧지만 강렬했던 동맹의 끝을 알리는 작별 인사였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임을 인정하는 무건의 약속이었다. 도연이 회장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복도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는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도연은 회사를 나와 곧장 도심 외곽에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민석훈의 탐욕에 희생된 철거민 가장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다. 도연은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유골함 앞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묵념을 올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는 비록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고인의 죽음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했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속삭였다. 납골당을 나오면서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맑게 갠 하늘이 마치 고인이 그를 용서한다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도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의 찌꺼기도 바람과 함께 흩어졌다. 며칠 후 도연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짐 가방 하나만을 맨 채 남쪽 끝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도 높은 빌딩도 없는 한적한 어촌이었지만 도연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안식처였다. 그는 낡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안가를 산책하고 어부들의 일을 도우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의 그래프나 복잡한 암투 대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그의 일상을 채웠고 도연은 처음으로 쫓기지 않는 삶이 주는 행복을 맛보았다. 어느 날 해질녘 도연은 방파제 끝에 앉아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고아원에서 시작해 재계의 그림자 실세가 되고 감옥을 거쳐 복수의 화신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격렬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던 만년필을 꺼내 손안에서 굴려보았는데 그것은 민석훈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을 다짐하며 서로 교환했던 물건이었다. 이 만년필로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전략을 짰으며 결국 친구를 파멸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생각에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크게 휘둘러 만년필을 받아 멀리 던져버렸고 만년필은 붉은 노을 속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검푸른 바다 밑으로 사라졌다. 퐁당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도연을 얽매고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악연, 그리고 킹메이커라는 무거운 족쇄도 깊은 심해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이제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오롯이 차도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졌다.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고 시원하게 웃으며 크게 기지개를 켰다. 해는 완전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도연이 걷는 길에는 등대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갔고 모래사장 위에 남겨진 그의 발자국은 밀려오는 파도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그가 세상에 남겼던 소란스러운 흔적들이 지워지는 것과 같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세상의 기억에 연연하지 않았다. 지옥에서 기어나와 스스로를 구원한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었고 그의 앞에 펼쳐진 길은 끝을 알 수 없기에 더욱 설레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